자, 그러면 국제법 중간 과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과연 국제법도 법인가라는 질문을 듣곤 한다. 이게 뭐 부드럽게 얘기해서 과연 국제법도 법인가 이런 건데 좀 퉁명스럽게 얘기하면 야 국제법도 법이냐 이런 식으로 질문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제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그 법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국제법을 비유를 한 건가, 국제법이 법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 이제 거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국제법의 법적인 성격에 대해서 법에 대한 일반적 정의를 기준으로 이 국제법이 과연 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나 아닌가 이거를 이제 고찰을 해보는 거고요. 또 두 번째, 관습 국제법과 조약, 이게 이제 국제법이거든요. 국제법은 크게 조약과 관습 국제법으로 나눠지는데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이 국제법이 국내법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떠한 지위를 가지느냐,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국내법에서 대접을 받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얘의 또 법적 성격을 우리가 고찰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과제를 작성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본론은 국제법이 법이냐, 즉 국제법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고찰을 하는 건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고찰을 하는 거죠. 두 가지를 기준으로 첫 번째는 법에 대한 일반적 정의를 중심으로 국제법의 법적인 성격을 검토를 해보는 거고, 두 번째는 국제법이 개별 국가에서 어떠한 대접을 받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 개별 국가가 뭐 우리 교재에서는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한국의 실행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각각의 의견을, 결론을 제시하는 거. 대신 하나 더 추가하자면 관련 사례를 제시해라. 이런 것들을 다 만족하는 이제 과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과제명을 통해서 한번 우리 목차를 한번 작성을 해보면 이제 서로는 이 문제 제기를 그대로 하면 되죠. 법에 대한 일반적 정의에 비추어 국제법 법적 성격을 검토해보고, 또 하나 더 국제법이 즉 관습국제법과 조약, 이 국제법이 국내법상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떤 지위를 획득하는지 한국의 실행을 중심으로 확인을 해서 그 국제법의 법적 성격을 검토해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서론은 우리 문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문제 제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본론은 그거죠. 국제법의 법적 성격을 고찰하는 거죠, 본론이. 그런데 두 가지를 중심으로 고찰을 하는 거죠. 먼저 법에 대한 일반적 정의에 비추어서 고찰을 해보고, 다른 거 하나는 관습법, 국제법과 조약, 즉 이 국제법이 한국에서 어떠한 적용, 또 어떠한 지위를 획득하는지, 지위를 중심으로 이 국제법의 법적 성격을 고찰을 해보는 거다. 결론. 이제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결론은 그거죠. 국제법이 또 법이냐라는 그런 국제법의 법적 성격을 부인하는 의견이 있지만, 그런 부인하는 의견이 합리적이지 못하다. 결국은 국제법은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에 비추어 봐서도 법으로 인정할 만하고, 국제법의 법적 성격이 긍정이 되고, 또 각 개별 국가, 특히 한국을 중심으로 국제법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떤 지위를 획득하느냐를 살펴봤더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또는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있더라. 결국은 국제법의 법적 성격이 인정이 된다. 그리고 국제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뭐 이런 식의 결론을 도출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본론에서 나올 게 법의 일반적 정의에 비추어서 국제법의 법적 성격을 확인해 보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교재 3페이지에 이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또는 이제 제가 참고해 드렸던 우리 교수님의 신국제법 강의
2페이지, 3페이지 안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우리 교재 3페이지를 보시면 3페이지 이 부분입니다. 국제법의 의 부분. 여기 안에 이제 국제법의 어떤 법적 성격 첫 번째 일반적인 법의 일반적 정의 첫 번째가 나오는데요. 이제 법은 사회 규범이라는 거죠. 법은 사회 규범. 이건 이제 법의 사회 규범성이라고 하는데요. 즉 국제법은 여기 한번 교재를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에서 그 사회의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규범으로 우리가 법이 그런 정의 역할을 하는데요. 즉 여기 두 번째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국내법이 필요하듯이 국가사회, 즉 국제사회도 국제사회라는 이 사회를 규율하는 법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국제법이다. 라는 내용이죠.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규범이 법의 일반적인 정의 첫 번째인데 하나인데 이러한 국제사회도 마찬가지로 일반 국내 사회처럼 국제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에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있어야 하고 그런 법을 바로 우리가 국제법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이런 국제법의 이제 실체가 무엇이냐 이런 건데 우리가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이제 1900년대 초죠. 주로 국제법의 그 주체는 국가였습니다. 국가. 여기 보시면 오랫동안 국가 간의 법으로만 인식되어 왔다. 그런데 이제 20세기 이제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죠. 여러 가지 국제법 새로운 실체가 등장했는데 그게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가 등장했고 또 국제사회가 되게 다변화되고 복잡해지고 확대되면서 개인도 마찬가지로 국제법의 일정 부분 제한되지만 주체로 되고 있다.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요 중간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하면 이제 20세기 초까지는 국가 간의 법으로만 인식되던 그 주체법, 국제법이었지만 국제법 전 새로운 실체가 등장했고 그게 이제 국제기구,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 또 개인도 제한적이지만 주체성이 인정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유의할 점은 뭐냐면 그래서 이제 국제법이 국가 간의 관계만을 규율하는 법이라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라도 포괄적인 국제법 주체성은 역시 국가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현대 사회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다국적 기업, 뭐 다국적 기업은 요새 이제 한참 이슈가 되는 뭐 제약회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다국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영향력이 있는 다국적 기업, 그러니까 백신에 대한 그 판매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이건 되게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다국적 기업이라든지 또는 국제적인 NGO는 비정부 기구죠. 그린피스 이런 것들은 이제 크게 그 비정부 기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NGO가 등장을 하지만 이런 것들은 또 국제법의 주체로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런 법인들이라든지 기업들은 그 해당하는 국내 법에 복종을 해야 된다. 이게 여기 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고 이거는 법은 사회규범이라는 일반적 정의에 비추어 봤을 때 국제법을 고찰한 내용으로 이 내용을 정리해서 첫 번째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같은 내용이 신국제법 강의 2페이지, 3페이지까지 있는데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 부분은 보시면 조금 내용이 더 일부분이 추가됐는데 그 추가한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면 과제를 쓰실 때 조금 더 내용을 풍부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쓰시면 됩니다. 2페이지, 3페이지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자, 두 번째 법의 일반적인 정의를 보시면 법은 국가 권력에 의해서 규제가 되는 또 제재가 되는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강제 규범이다라는 게 법의 일반적인 정의거든요. 요거는 우리 교재 4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국제법의 법적 성격 부분에서 국제법은
일반적으로 법을 국내법, 여기서 이제 법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국내법으로 인식을 하죠. 이제 법을 위반하면 바로 국가 권력의 제재를 받게 되고, 또 법은 이제 입법기관, 행정기관, 또 사법기관에 의해서 각각 법이 만들어지고 또는 법이 뭐 실행이 되고 또 재판에 대한 판단이 되고 또 제재가 되고 이런 기관이 있죠. 그거를 집행하는 기관이 있는데 우리가 국제법은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관할하는 이제 그 기관이 없다라는 게 그러게 이제 한 가지 특징이 있고요. 국제법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범세계적인 강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 그런 기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강제성에 대한 부분. 강제성은 국제법을 위반했을 때 어떤 그 위반한 국가에 대해서 그 즉각적인 제재가 이루어지느냐. 즉각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진 않죠. 물론 제재가 일부적 부분 이루어지지만 즉각적인 제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또 강대국의 법 위반에 대해서 약소국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효성이나 강제성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법, 국내법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그게 국제법의 법이 아니다. 국제법의 법적 성격이 부정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총 뭐 4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그게 이제 4페이지에 보시면 4페이지 이 앞쪽까지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 관할하는 기관이라든지 강제성을 위해서 이제 실효성이나 좀 그런 강제성인 측면이 국내법보다는 미흡하다라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후반부부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제법의 법적 성격을 부인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4가지 의견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국제법이 자주 위반된다거나 위반자에 대한 제재 수단이 불충분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고 이제 5페이지의 2번째 그런 국제법에 부인하는 그 의견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견이죠. 각각의 국가들이 이러한 국제 분쟁이라든지 국제법에 대해서 이거를 힘의 논리로라든지 아니면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법으로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그런 사법기관의 범죄 문제로 처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3번째는 이 모든 국가들이 최상위는 헌법상에서 각 국가의 헌법상에서 국제법을 법으로 수용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지만 즉 기관이 또 부족하고 강제성도 미흡하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국제법의 법적 성격을 부정하는 의견이 있지만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 3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런 의견들이 사실은 비합리적이라는 얘기죠. 즉, 그 위반이 자주 위반이 되고 또 제재 수단이 불충분하다는 거는 국제법만의 성격이 아니고 국내법도 마찬가지로 제재 수단이 불충분한 경우도 있고 또 자주 위반되는 경우도 있죠. 모든 사람이 100%다 지켜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거는 단순히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고 그렇다고 해서 국제법의 법적 성격이 부정된다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그 국가들은 모두 어떤 분쟁이라든지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법률 문제로 처리를 하고 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외교 공간의 피습이라든지 또 우리 각각의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국가의 헌법이 국제법을 법으로 수용을 하고 있다는 것들. 그래서 일반적 정의, 2번째 일반적 정의는 강제 규범, 국가 권력에 의해 제재되는 강제 규범이라는 이런 일반적 정의에 비추어 봤을 때 국제법이 국내법에 비해서 미흡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법적 성격이 부인되는 이유는 아니고 단순히 정도의 차이이지만 각 국가들이 그 법적인
법률로서 다가가려고 하고 있고 국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헌법상에서 최상위법 헌법상에서 그거를 국제법을 법으로 수용을 하고 있다. 네,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일반적 정의가 이제 여기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게 이렇게 강제 규범으로서가 강제성이 국내법보다 미흡한 건 맞지만 그래도 아주 미약하나마 강제성을 보장하는 또는 강제성을 확보하는 그런 수단이 있는데 그게 네 가지가 소개가 됩니다. 그 강제성을 우리가 확보하는 수단으로 네 가지가 소개되는 게 우리 교재 6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자, 6페이지에 보시면 그렇다면 이제 국제법이 강제성이 미흡하지만 그래도 강제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수단이 총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국제법은 국제사회 공통의 이익을 보장하여 주기 때문에 준수되도록 일정한 강제성이 이제 부여가 된다는 거죠. 자, 국제법은 국가 간의 원활한 국제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실현시켜주는 제도적 장치이다. 서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각각의 윈윈이 되기 때문에 국제법이 지켜지도록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이 국제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습 국제법과 조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합의는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조약은 내가 하기 싫으면 그 조약에 참가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국제법은 조약이고요. 관행으로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관습 국제법이죠. 관습 국제법은 국가 간에 상호 간에 예전부터 쭉 관행처럼 해왔던 것들을 그게 어느 정도 법적인 확신을 거기에 부여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서로 이제 묵시적으로 계속 쭉 관행처럼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실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관행화돼서 만들어진 게 된 게 관습국제법인데 이렇게 합의와 관행을 바탕으로 성립해왔기 때문에 잘 준수가 된다는 거죠. 서로 합의한 부분 또 옛날부터 쭉 실행을 해왔던 부분 이렇기 때문에 서로 잘 준수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신뢰에 대한 문제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신뢰가 중요한 국가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국제법을 잘 준수하게 만드는 일종의 미약하지만 강제성을 확보하게 해준다는 거고요.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고립하게 되고 또 요새 각종 금융 제재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란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또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이 되면 각종 금융 제재를 받게 된다. 이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국제법을 준수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도. 네 번째는 상호주의가 나오는데요. 상호주의는 한쪽에서 다른 쪽 외교 사절을 만약에 문제를 박탈했다. 그러면 이쪽도 또 동등하게 거기에 응해서 똑같은 그 처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국제사회가 이런 상호주의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국제법을 준수하게 또 해준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 6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예를 들어 국가는 외교사절을 서로 교환한다. 자국 내 특정 국가의 외교사절이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면 곧바로 상대국에 체류하는 자국 외교관의 지위가 이끌어질 수다. 이런 상호주의 때문에 국제법이 잘 준수되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런 미약한 4개의 강제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일반적 정의인 강제성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법이 아니다 또는 국제법의 법적 성격이 부정된다라는 것은 사실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의견이다라는 거고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국내법과 똑같이 그 기관도 있고 일정한 부분 아까 말씀드린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그런 기관도 있고 또 이런 강제성을 확보하는 수단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정의인데요. 이제 이 부분이 아까 5페이지 이제 아래쪽 하단부에 보시면 넷째라고 나와 있는 건데
여기가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국제법의 법적 성격을 부인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의 정의 실현을 위한 올바른 방향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이제 법이 목적하는 방법은 정의 실현입니다. 정의 실현을 목적을 하고 있고요. 법은 그 일반 사회에서 정의가 실현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죠. 간혹 있지만 결국은 그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목적이 되는 게 바로 법이 해야 할 목적이 된 거죠.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에서도 이러한 국제사회가 단순히 힘의 논리에 의해서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강대국이 무력으로 침공을 하고 다른 나라를 또는 다른 나라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냥 뭐 무력으로 그 나라를 막 봉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라고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도덕적 또는 그런 거는 서로 뭐 신뢰가 그런 건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예의라든지 도덕적 문제로만 치부하게 된다면 결국은 국제사회라는 게 정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국제법의 정의 실현은 이 일반적 정의에서의 정의는 데피니션이고요. 여기서 정의 실현에서 정의는 이제 저스티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법의 목적인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목적이 있는 것처럼 국제사회에서도 정의 실현을 위한 국제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강대국의 위법한 행위라든지에 대해서 위법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워야지 국제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러한 정의 실현 목적을 위한 법의 일반적 정의에 비추어 봤을 때도 국제법이 필요하다는 국제법의 법적 성격이 필요하다는 법적 성격이 인정돼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주제 법의 성격, 국제법의 법적 성격 첫 번째 법의 일반적 정의에 비추어 봤을 때 법적 성격을 고찰을 해봤는데요. 이거에 이제 결론은 우리 교재 5페이지 하단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하단을 보시면은요. 아래에서 네 번째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즉, 아직 국제법이 위반이 많다거나 충분한 제재가 확보되지 못하는 사실만을 이유로 이의 법적 성격을 부인하려는 태도는 법 논리로서 성립되기 어려우며 바람직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못한 주장이다. 즉, 국제법이 제도적으로 더욱 정비되어야 하고 실천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겠으나 이에 법적 성격 자체가 부인될 수는 없다. 요게 이제 정리를 잘 해 놓은 부분이고요. 이제 요거 다시 정리하자면 국제법이 국내법과 비교했을 때 그런 관할권을 행사할 기관이라든지 또는 강제성 이런 실효성이 미흡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법적 성격이 부인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라 제도적으로 더 정비하고 또 실천력을 강화해야 할 문제로 이거를 받아들여야지 이게 법이 아니다라고 치부할 사항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국제사회가 질서 있게 또 국제사회가 정의롭게 그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생각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국제법이 반드시 필요하고 국제법의 법적인 성격도 반드시 긍정이 돼야 된다. 자, 이렇게 하면 본론의 첫 번째 법의 일반적 정의에 비추어 봤을 때 국제법을 검토를 해본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 사례를 하나씩 그 내용의 사이에 집어 넣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몇 개를 찾아봤는데 요새 이제 가장 핫한 게 이제 일본이 그 후쿠시마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그냥 해양 방출하겠다. 해양으로 그냥 배출하겠다라는 그런 관련 뉴스들이 이슈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국제법을 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태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단순히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으면 목전의 이익만을 생각한 그런 행위이고 비난받을 여러 국가로부터
이게 태평양 전체를 다 오염시키는 일이니까 그 태평양 인접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내용이죠. 이런 내용들을 일반적 정의 아까 중간중간에 사례를 이제 이런 국제법에 보시면 여기 국제법의 법적 성격을 의심케 하는 국내 정부의 행동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이 아마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90년도에 걸프 전쟁 그 할 때 막 TV로 생중계가 막 됐었죠. 그때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함으로써 이제 이게 시작이 됐는데요. 이때도 아마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어떤 이유가 있어서 침공한 게 아니라 단순히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무력으로 침공을 한 거고요. 이제 이것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이런 것들은 이제 국제법의 법적 성격, 국제법은 뭐 법이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 기해서 이제 이루어진 것들이죠. 결국은 국제사회가 여기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다국적군이 응징을 하고 이제 이라크가 결국은 이제 항복을 하고 이제 엄청난 많은 전쟁 배상을 하게 됐죠.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아마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까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찾아서 내용을 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더 찾으시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한 거고요. 또 코소보 전쟁이라고 있었는데 아마 이제 유고슬라비아 내전이라고 치부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유고 연합의 대통령이 요 슬로보단 밀로세비치라는 이 대통령이 그 코소보 지역에 독립을 하려는 코소보 지역에 대해서 그 인종 대량 학살, 인종 청소 이런 비인도적 행위, 국제법에 어긋나는 그런 행위를 했고요. 결국은 국제사법재판소에 기소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찾아보시면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국제법의 법적 성격을 의심케 하는 각 국가의 정부의 행위이고요. 이런 것들을 중간에 넣어서 부인하려는 이런 행위가 있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추가를 해서 관련 사례들을 조금 더 내용을 보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법의 일반적 정의를 고찰을 해봤고요. 자, 두 번째 이제 관습국제법과 조약 이러한 국제법이 각 개별 국가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또 어떠한 지위를 획득하고 지위가 있느냐를 통해서 국제법의 법적 성격을 한번 고찰을 해보는 거죠. 자,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3장에 있는 내용이고요. 자,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아마 우리 교재로는 50페이지부터 시작하고요. 우리 신국제법 강의에서는 120페이지에 요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중점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대한민국에서는 국제법이 어떠한 지위를 현재 지위가 어떠한 지위를 획득하고 있느냐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국제법을 국내법 효력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에 나와 있는데요.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이게 이제 조약이고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이게 이제 관습국제법이라고 명명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런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해서 조약은 먼저 이제 조약의 국내 적용부터 살펴보면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변형 없이 직접 적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변형이라는 말을 어떤 말인지 변형이라는 말에 대한 그 의미를 한번 개념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 교재에
우리 교재 47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국제법이 음소거를 해주시겠어요? 네, 강의를 들으실 때는 아마 음소거를 해주시는 게 좀 더 예, 음소거를 해주시면 지금 목소리가 계속 네. 자, 변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우리 교재 47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자, 국제법이 국내법에 적용이 될 때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냐 보시면 국제법과 동일한 내용의 국내법을 제정해서 국내적으로는 국내법의 작용으로 국제법을 실현하는 방식, 이게 변형입니다. 그러니까 국제법이 우리 국내법으로 국제법을 적용을 할 때 바로 국제법을 그냥 직접 적용하는 게 아니라 국내법을 다시 이제 제정을 하는 거죠. 그 국제법에 해당하는 국내법을. 그래서 그 국내법으로 이 국제법을 실현하는 거를 변형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이제 수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용은 그 아래쪽에 보시면 국제법이 이제는 국내법에 통해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국제법 자격으로 직접 국내적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국제법을 그렇게 해서 이제 실현할 방식이 수용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변형 없이 우리 국내법은 변형 없이 직접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데 이견이 없다. 그렇게 정리를 이제 헌법 제6조 1항에 의해서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모든 국제법이 적용이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교재를 보시면 예가 있는데요. 1970년 항공기 불법 납치 억제를 위한 조약, 이런 조약이 있습니다. 항공기의 불법 납치 억제를 위한 조약 2조가 있는데 이 2조를 보면 뭐 각 체약국은 범죄를 엄중한 형벌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진다라고 이제 조금은 포괄적으로 불명확하게 이제 이런 규정을 해놨는데 이 조약을 바로 우리 국제법 자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비자기 집행적이다. 즉 스스로 이거를 법원이 요거를 갖다가 재판에 법원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재판의 근거로. 그래서 이거는 것들은 어떠한 집행을 위한 추가적인 게 국회에 도움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비자기 집행적이라고 하고요. 이 비자기 집행적이라는 내용이 48페이지에 나와 있는 하단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의회의 입법적 조력이 없이도 법원이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자기집행적 조약이라고 하고요. 의회에 이행 입법이 있어야만 법원에서 이거를 집행이 가능한 이런 것들을 비자기 집행적 조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항공기 불법 납치 억제를 위한 조약 이런 것들은 비자기 집행적이라서 국회의 도움을 얻어서 좀 집행해야 되죠. 추가적으로 법률이 좀 제정이 돼야 되죠. 그래서 모든 국제법이 적용이 국내적으로 우리나라 한국인 경우에는 모든 국제법이 변형 없이 국내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게 헌법 제6조 1항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조약이 직접 적용되는 건 아니고 이러한 비자기 집행적인 법인 경우에는 이제 국회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는 말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즉 국내법, 여기서 국내법의 의미는 무엇이냐 보시면 제 하단에 조약의 그 효력, 조약이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국내적 효력에 대한 이제 다수설은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에 한한다. 이제 이런 다수설이 있는데 교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거죠. 내용을 보시면 조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과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한 조약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에 대해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이견이 없지만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한 조약에 대해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라고 하기에는 뭔가가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51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입법부의 관여 없이 행정부 단독으로 체결한 조약은 그 법이 아니라 그 법 아래쪽에 있는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의 효력만을 지닌다고 보는 게 다수설의 입장인데, 이런 다수설의 입장은 뭔가 비합리적이다라는 게 교수님의 의견이고요. 그거는 왜 그러냐? 조약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국회 동의가 실행이 되는지를 살펴보면 이게 비합리적이라는 이유를 알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첫째, 어떤 식으로 조약이 되느냐? 그러니까 국회에 이미 동의를 받은 조약인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논외로 하는 거죠. 그거는 서로 이견이 없으니까. 하지만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한 조약도 마찬가지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냐 없느냐에 대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첫 번째, 국회의 동의를 먼저 얻은 후에 조약의 당사국이 되는 방법을 통해서 국회의 동의가 실행이 된다. 이거는 이제 어떤 스탠다드한 그런 방법이죠. 국회의 동의를 얻게 되고 그러면 그 조약은 당연히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죠.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조약, 이런 조약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 국회에서 동의하는 절차가, 여기 보시면 충돌되는 국내법을 조약에 합치되도록 국회에서 사전에 개정하거나 필요한 국내법을 제정한 이후에 추가적인 국회 동의 없이 행정부 단독으로 조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취한다. 이게 뭐 세계저작권 협약 가입 또는 우리 신국제법 강의에서는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미리, 그러니까 국내법을 정비한다거나 또는 미리 보시면 국회에서 사전에 미리 개정을 하거나 또는 그 필요한 충돌이 예상되는 그런 국내법을 미리 이제 제정한 이유, 그래서 밑작업을 다 해놓은 거죠. 이런 것들은 국회 동의 없이 그냥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해가 된 게 여기서는 우리 교재에서는 세계 저작권 가입 요거였는데, 신국제법 강의에서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이라든지 오존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이런 조약은 가입해서 바로 실행하면 적지 않은 국내적 혼란을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 물질의 제조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국내법에서. 그래서 이거를 제정을 하고 나서 국회 동의 없이 그냥 조약을 행정부에서 이제 조약을 맺은 거죠.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약을 맺은 국제법과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과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조약이 서로 다른 효력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얘기죠. 그 얘기가 아래쪽에 있는데요. 조약 체계를 통해 행정부 단독으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미리 다 실질적인 동의를 받지 않았지만 그런 충돌이 예상되는 것들을 다 정비를 해놓았기 때문에 행정부가 이거를 국회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법률을 제정하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조약에 법률의 지위를 부여하게 되면 국회의 입법권을 지배하게 된다는 주장, 이런 주장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조약이 법률적 효력을 주면 안 된다는 이런 의견들은 비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교수님의 의견은 모든 조약은, 여기에 이제 52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모든 조약은 결국은 국회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해석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조약에 대한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조약은 헌법 제6조 1항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으로 인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떠한 변형 없이 직접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동일하다.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다, 이견이 없다. 그런데 모든 국제법이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 그게 비자기 집행적인 조약인 경우에는 국회의 도움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된다. 여기서 이러한 국제법 조약의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과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조약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뭐 다른 의견이 없지만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조약, 이거는 행정부가 단독으로 체결해 버리면 국회를 무시해 버리고 행정부가 새로운 입법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주게 되면 국회가 무시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주면 안 된다는 다수결의 의견이 있지만 사실 국회 동의 실행 절차를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합리적,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하는 조약도 미리 국내 법률과 충돌 또는 이행이 되기 위한 그런 사전 정비를 다 해놓는 거죠. 해놓기 때문에 조약에 합치되도록 국회에서 사전에 개정하거나 필요한 국내법을 미리 제정을 하고 난 다음에 조약을 체결하는 거라서 결과적으로는 그 조약 체결이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행정부 단독으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그런 효과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조약은 국회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법률적 효력을 지닌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해석이다. 결국은 조약이 우리 국내법에서는 어떤 지위를 갖게 되느냐 그러면 그 조약이 국회를 동의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에 상관없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약은, 즉 국제법 중에 조약은 우리 국내법에서는 국내법과 동일한 그런 효력으로서의 지위 또 동일한 적용이 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을 판례를 통해 좀 알아보면 헌법재판소 판례랑 또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 뭐 다 넣으셔도 되지만 그 중에서 일부분만 넣으셔도 A4 4장이니까 하시면 되고요. 이 판례들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신국제법 강의 이 판례들이 있는데요. 신국제법 강의 120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신국제법 강의 120페이지에 그 판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조약에 관련된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떤 판례가 있냐? 자, 헌법재판소 1998년 11월 26일 선고 97 헌바 65 결정에 의하면 한국이 WTO 협정에 가입함에 따라 관세율이 변화했다. 그 결과 조세 포탈액이 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된 피고인이 국회 입법이 아닌 조약을 근거로 처벌이 강화되는 결과는 헌법상의 죄형 법정주의 위반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했냐면 조약을 근거로 형사처벌이 가중되더라도 조약 자체가 국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가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즉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런 조약에 대해서 국내법과 동일함을 효력이 갖는다는 걸 인정을 한 그런 판단 결정이었습니다. 요거를 국내법에서 조약에 대해서 동일한 효력을 인정한 그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조약의 자기 집행성을 긍정한 또 헌법재판소 판단이 있는데요. 어떤 조약이냐면 국제통화기금 협정 9조 제3항 또 8항에 있는 내용이라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4절 제19절에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내용의 그 중간에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헌법재판소법에 보시면 그 법률이 그 상위법인 헌법에 위반된 법률에 대해서는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되는데 이러한 조약도 마찬가지로 이 법률에 해당된다. 이 조약도 헌법에 위반되는 것들은 되는지 안 되는지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조약도 마찬가지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이 된다라는 것을 긍정하는 그런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여기 뒤에 유명한 아마 판례인데요. 134페이지 보시면 우리 신국제법 강의 134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조약의 우위 관련된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거는 이제 2004 추 108견인데요. 이게 급식 조례, 급식 조례 사건이라고 이제 보통 명명을 하는데, 가트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같은 달 대통령의 비준을 거쳐 공포되고 시행된 조약인 WTO 협정의 부속 협정이고, 정부 조달에 관한 협정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전법 공포 시행된 조약으로서 헌법 6조 1항에 의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가트나 AGP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기 이제 그 아래에 나오는데요. 학교 급식을 합니다. 전라북도에서 교육청에서 학교 급식을 하는데 그 조례, 그 지방의회에서 만든 조례에서 어떤 내용이냐, 우수 농산물을 사용해라. 즉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러한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는 자를 선별하여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지원을 받은 학교는 지원금을 반드시 우수 농산물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하고 있는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조례가 GATT나 AGP 이 조약에 위반된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국내 상품의 생산 보호를 위하여 수입 상품을 국내 상품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으로, 이거는 이 GATT 제3조 제1항 사항에 즉 조약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거를 대법원에서 이거를 조약에 위반된다라고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처럼 조약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즉 국내법 하위법이 국내법에 우선이, 하위법보다는 이 법령이 더 우선이 되죠. 그거 마찬가지로 이 조약이 더 우선이 된다라는 걸 인정한 그런 사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례 여기 세 가지가 거기에 나와 있고요. 이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관습국제법은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어떤 식의 실행이 되고 있고 지위와 위치를 지금 확보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우리 교재 52페이지가 우리 관습국제법의 국내 적용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52페이지를 보시면 여긴데요. 관습국제법도 마찬가지로 그 헌법 제6조 제1항 그 뒷부분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이거를 관습국제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관습국제법도 변형 없이 직접 적용이 가능하다. 단순히 이 헌법 조항에 따르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관습국제법이 우리가 국제법 질서에서는 관습국제법과 조약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어떤 게 우위가 있는 게 아니라 조약과 관습국제법은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고요. 우리가 보통 조약은 관습국제법이 조약으로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조약과 관습국제법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국제법 질서 속에서는. 그래서 마찬가지로 관습국제법도 국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하지만 만약 이 관습국제법과 국내 법률 간에 충돌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조약은 우리가 미리 국회 동의를 거치거나 아니면 국회 그런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밑작업, 사전 작업, 사전에 개정을 하거나 제정을 하거나를 통해서 그 충돌을 방지하고 할 수가 있는데, 관습국제법 같은 경우는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것들이 관습국제법으로 되기 때문에 국내 법률 간에 충돌이 발생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보면 교재에서는
여기 중간에 보시면 관습국제법이 국내 법률과 충돌되는 경우 어느 편이 우선인가에 대한 어떤 판례, 국내 판례가 없다고, 국내 판례는 없고 결국은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면 아래쪽 하단에 52페이지 하단에서 넷째 쪽에 보시면 관습국제법과 국내 법률 간의 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 우선순위 있죠. 법 해석 일반 원칙이라든지 또는 후법, 이제 신법 우선, 또 특별법 우선 이런 거에 의해서 해결이 돼야 된다. 자, 이런 내용 이제 관습국제법은 좀 내용이 짧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관습국제법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인정이 되고 있느냐를 우리 판례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먼저 헌법재판소 2007 헌가 12 판례를 한번 보시면요. (2007) 헌가 12라는 판례에서 이게 이제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8항 위헌 제청 그 헌법재판소 판례인데요. 향토예비군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이 에 대해서 이제 위헌 제청을 한 사건이고요. 이제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어떤 식의 판단을 했느냐 보시면 다 뭐 이거 내용 이 사건이 뭐 어떤 사건이고 이런 걸 구구절절하게 쓰실 필요 없이 이 사건 2007 헌가 12라는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여기 제가 요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판례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내용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성을 지닌 국제조약과 국제관습법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이게 관습국제법이죠. 양심적 병역 거부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관습국제법을 인정을 한 거죠. 국내 법으로서의 효력을 지니고 있음을. 이제 여기에서는 근데 이런 근거가 될 수는 있지만 결국 판단은 어떻게 했냐? 양심적 거부권이 병역 거부권이 뭐 조약으로도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국제 관습법으로서도 형성도 됐다고 할 수는 없다 해서 이제 요거는 이제 인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을 항토 예비군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관습국제법이 국내법과 효력을 동일하다는 것들을 인정은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은 인정을 한 판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헌법재판소 판례를 관습국제법에 대한 국내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걸로서 예를 들어주시면 되고요. 또 대법원에서 97-39216 판례가 있는데요. 이 판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97-39216이란 판례는 어떤 내용이냐? 해고 무효 확인이고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아마 미군 내에서 아마 일을 하던 우리 국내 내국인인 것 같아요. 근데 해고를 당한 거예요. 해고에 대해서 무효 확인을 피고를 미국을 상대로 이제 소송을 한 거죠.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한 거죠. 요거에 대해서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했냐? 국제관습법에 의하면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이게 이제 관습국제법을 인정한 겁니다. 국제관습법에 의하면 국가의 주권적 행위, 한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로부터 다른 국가의 재판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해고 무효 확인, 미국을 상대로 우리 국내 노동자가 해고 무효 확인을 소송을 하는 거는 관습국제법에 의하면 면제가 되는 거죠. 재판권이 인정이 안 되는 것이지만, 이 하단부는 뭐 다른 내용입니다. 사법적, 이거는 개인 간의 그런 권리와 의무입니다. 어떤 주권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개개인의 이러한 사법적인 행위까지 이러한 그 재판권에 면제되는 것은 국제 관례라고 할 수 없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즉 국제관습법을 인정을 한 그런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자, 이제 고등법원 684 178은 좀 오래된 판례인데 68년대 이것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외교관이죠. 외교관.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건데요. 국제법상 취해법권을 항유하는 외교사제들한 재판, 외교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건데, 이거는 그 외교관들은 대체 재판권으로부터 면제가 된다라는 그런 관습국제법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68년도에는. 그래서 자, 거기 두 번째 보면 국제법상 취해법권을 향유하는 외교사제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네, 요거는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요거에 대한 조약이 나와 있지만 그 당시에 68년도에는 관습국제법상 외교사절에 대해서는 재판권이 면제를 그러니까 인정이 된다라고 68년도에 판단을 한 사건이었고요. 또 84년도에 84도 3구 정치범 불인도 원칙 판례를 한번 더 보시면, 이 사건에서 뭐 다른 내용들은 뭐 굳이 예를 들 필요 없이 요것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본국에서 정치 범죄를 범하고 소출을 면하기 위해서 다른 국가로 피난해 오는 경우, 즉 정치범이죠. 일반 뭐 형사범, 범죄를 저지른 형사범이 아니라 정치범입니다. 정치범인 경우에는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국제법상 확립된 원칙이라 할 것이다. 즉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이라는 이런 국제법상 관습국제법을 인정을 한 겁니다. 네, 그런 사건이고요. 그 내용을 관습국제법의 국내적 효력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로 예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또 조약과 관습국제법이 한국에서 어떠한 적용 또 어떠한 지위를 누리고 있는지를 좀 살펴봤고요. 결론은 조약과 관습국제법이 한국에서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지금 현재 발휘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살펴본 것처럼 즉 뭐냐면 처음에 제기됐던 의문 뭐냐, 국제법도 법이냐, 즉 국제법의 법적 성격을 부인하는 그런 의견들은 전혀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추가적으로 이제 요 내용이 그 뒤에 교재 바로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양자 관계의 전망, 이 전망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오히려 국제법의 적용 범위가 점점 확대가 되고 있다. 그리고 국제법과 국내법의 영역도 점점 모호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 국제법이 국내법과 충돌을 많이 할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되게 충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거는 뭐냐면 국제법이라는 것 자체가 즉 조약과 관습국제법이라는 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서로 명시적, 묵시적 동의하에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새롭게 어디서 뭐 생뚱맞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합의하고 실행해 오던 것들을 국제법이기 때문에 충돌이 되게 예상보다는 적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보셨지만 그 조례에서 본 것처럼 지방자치
단체에서 했던 그 조례가 국제법에 의해서 조례가 무효가 된 사건처럼 국내법 운영에 국제법 영향이 점점 강화가 되고 있다. 이 내용들이 다 여기 양자관계 전망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대외교류가 우리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 경우에 국가 발전의 필수 요건이죠. 국제법은. 그리고 국제법의 역량이 더 강화가 돼야 된다. 이 말은 이제 그 국제법 재판에서 국제법을 적용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판사들도 국제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국제법을 모르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국제법의 역량, 사법부의 그런 역량을 더 강화해야 된다. 라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각각 자기들의 문장으로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